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늘이 청명함을 더해가며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일교차가 큽니다. 환절기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이번 주 뉴스 비하인드에서는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관련 소식과 대구 10월 항쟁 관련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토크와이드 코너에서는 이상호 대구시의사회 부회장으로부터 수술실 CCTV 의무화를 둘러싼 논란과 불법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보완책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시사톡톡 지금 시작합니다. 네, 이번 주 뉴스 비하인드 첫 번째 주제는요.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평일로 전환한 것을 두고 상반된 주장이 있다는 얘기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조정훈 오마이뉴스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태우 대구문화방송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이태우 기자. 네. 대구시가 최근에 발표를 했네요. 먼저 효과가 좀 괜찮았다, 좋았다는 보도 자료를 낸 것 같은데요. 네, 대구시가 보도 자료를 낸 것은 9월 19일입니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바꾼 건 전국에서 대구가 가장 먼저였습니다. 그게 지난 2월이었는데 돌이켜 보면은 일요일 쉬던 것을 대구는 월요일로 바꾼 겁니다. 이렇게 시행한 지 한 6개월이 지났으니까 그 성과를 체크해보자. 이렇게 해서 대구시가 조사를 했는데요. 이 보도자료의 핵심 내용, 또 그 조사의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성과가 기대했던 것보다 무척이나 더 좋았다. 이런 겁니다. 먼저 대구시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러한 소매업종 매출 증가율은 의무 휴업일을 일요일로 유지하고 있는 인근 지자체인 부산의 16.5%, 경북의 10.3%, 경남의 8.3%와 비교했을 때 상당한 폭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의무 휴업일 규제 완화가 지역 상권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실제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시내 전통시장의 매출액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전통시장이 전년보다 매출액이 증가하였고 2, 4주 1월요일 매출액 증가율은 34.7%로 전체 기간 증가율 32.3%보다 2.4% 정도 높게 나타나서 코로나19로 인한 기저효과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의무 휴업일 평일 전환이 전통시장 매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네,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원래 휴일이었는데 평일로 바꾸는데 처음에 이 얘기 나왔을 때 저항도 만만치 않았고 여러 가지 걱정도 있었는데요. 대구시가 이번에 방금 들어보신 내용 자료만 본다면 그런 저항은 뭐 괜한 기우였다 이렇게도 보였는데 조정훈 기자 실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구시가 의무 휴업일 분석을 의뢰한 조춘한 경기과학기술대 교수팀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소비자 만족도가 높아지고 또 소비도 많이 늘었다는 것인데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주장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무 휴업일을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바꾼 지난 2월 12일부터 7월 31일까지 6개월간 신용카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주요 업종별 주요 소비 또는 매출 증감률을 지난해와 비교를 해서 따져봤고 또 다른 지역과도 비교를 분석을 했습니다. 여기서 다른 지역은 의무 휴업일을 일요일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부산, 경남, 경북 지역입니다. 슈퍼마켓 그리고 음식점 등 주요 소매업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9.8% 늘었습니다. 그리고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도 6.6% 증가했는데요. 눈여겨볼 것은 음식점이 25.1%나 늘었고 편의점도 23.1% 증가를 했습니다. 다른 업종에 비해서 매출 증가세가 상당히 컸는데요. 그리고 전통시장의 2, 4주 일요일 그리고 월요일 매출액 증가율도
34.7%나 됐습니다. 전체 기간 증가율 32.3%보다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런 통계를 들어서 대구시는 소매업종 매출 증가율은 의무 휴업일을 일요일로 유지하는 부산이나 경북, 경남과 비교를 했을 때 굉장히 높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의무 휴업일 규제 완화가 지역 상권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대구시 자료를 보게 되면은 상인들은 매출이 많이 늘어서 그래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태우 기자. 네. 그럼 시민들은 어떻습니까? 시민들도 역시 만족했다고 나옵니까? 시민들은 87.5%가 만족하고 있다고 그렇게 대구시가 밝혔습니다. 대구시가 그 소비자 600명을 대상으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규제에 대한 인식조사를 했는데요. 그 600명 가운데 525명, 그러니까 87.5%죠. 이런 사람들이 아주 잘했다 이렇게 답변을 한 모양입니다. 왜 잘했다고 답변했냐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요. 일요일에 장보기가 쉬워서 그랬다라는 답변이 많았고요. 그 다음으로는 그 일요일이 대형마트가 쉬는지 아니면 문을 여는지 알아볼 불편이 없어져서 좋았다라는 답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소매업과 그리고 음식업도 일요일에 매출이 늘었고 또 평일도 그래서 대구시는 그 지역 사회, 지역 경제 전반에 걸쳐서 참 좋은 효과를 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얘기를 보면 아주 성공적인 어떤 정책적인 전환이었던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다른 쪽 얘기도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이게 처음에 이 정책을 시작하려고 했을 때 반대 입장을 냈던 쪽이죠. 의무 휴업일 평일로 전환하면 안 된다고 했던 소상공인들. 이번 조사 발표대로 조정훈 기자, 우리도 덕을 좀 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뭐 그렇게 답이 나왔으면 아주 좋을 텐데요. 저도 소상공인 연합회에 직접 연락을 해서 알아봤습니다. 소상공인 연합회가 성명서까지 발표를 했는데요. 지역 경제의 상생 발전을 바라고 있는 소상공인의 소외감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그러면서 대구시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국은행 2022년 국내 지급결제 동향을 인용을 하면서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지급카드 이용 증감률은 2020년에 0.6% 그리고 2021년 9.4% 또 2022년에는 12.4%가 늘었습니다. 이것은 코로나 엔데믹 이후에 늘어난 보복성 소비 지출과 또 자연적인 카드 이용 증감률만 고려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대구시의 주장은 과장된 해석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데요. 소상공인 연합회는 대구시의 통계 자료를 보면 매출액의 비익빈 부익부를 오히려 더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다수의 소상공인 매출 증가율은 10%에 머물고 있는 반면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음식점조차도 24%에 불과했거든요. 그런 반면에 그 대형마트는 무려 52.9%의 증가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2배가 넘는 수치거든요. 이걸 본다면 누가 과연 덜 본 것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통계란 게 말이죠. 두 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요상한 게 돼가지고 정확한 조건이라는 걸 밝히지 않으면 이 통계가 직접 두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작성된 통계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소상공인들이 인용한 통계, 대구시가 내놓은 통계 숫자가 상당한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기준들이 달랐다. 그래서 다른 결과가 나왔다는 거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이태우 기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시 주장과는 달리 소상공인들은 본인들은 우리는 별로 이런 전환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혜택이 별로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대형마트로 소비가 더 쏠리면서 소상공인 또 골목 상권은 그만큼 더 어려워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은 그 소상공인들한테는 최소한의 안전망으로 여겨져서 그 소비자가 일주일에 단 한 번이라도 골목 상권을 찾는다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소상공인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연합회는 대구시가 이 골목 상권과 대형마트가
공생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홍준표 시장 처음에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바꾼다고 했을 때 시민단체들이 저항하지 않았습니까? 반발을 했었는데 조정훈 기자, 네. 이번 통계를 바라보는 시각은 어떻습니까? 뭐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대구시의 통계가 과장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대구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시의 발표가 통계청의 자료와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또 지역 현실을 바로 잡지 못하게 할 여지가 크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대구시가 사용한 방법은 특정 신용카드사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이라는 게 시민단체들의 주장입니다. 통계청이 사용하는 가중치와 물가지수 그리고 매출액 분석과 많이 다르다라는 게 이들 단체들의 주장인데요. 실제로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가 또 있습니다. 통계청이 2023년 2, 4분기 시도 서비스 생산 및 소비 판매 동향 자료를 낸 게 있는데요. 이 자료에 따르면 대구시의 소매 판매는 마이너스 5%였습니다. 제주가 마이너스 7.4%였는데 제주 다음으로 감소폭이 컸습니다. 반면 대형마트의 소비 판매액은 0.2% 증가를 했습니다. 대형마트와 소매점을 비교했을 때 소매점은 줄고 대형마트는 늘어나는 것인데요. 이런 비교 대상을 봤을 때 대구시가 내세웠던 부산의 소매 판매도 오히려 부산은 소매 판매가 더 늘었고 4.6%가 증가를 했거든요. 그리고 경북이나 경남도 증가를 했습니다. 이런 자료를 제시를 하면서 대구시가 자체 조사를 왜곡해서 정책 성과만 홍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태우 기자. 네. 이 내용만 보면 그러면 지금 시민단체들 입장은 대구시 자료를 믿을 수 있는 자료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까? 예, 시민단체들은 대구시의 주장이라면 소매업은 활성화되고 있어서 이 정책은 손볼 필요도 없고 또 다른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 텐데 통계청 자료를 살펴보면 대구시의 주장과 완전히 상반된 게 현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구시가 한 이번 설문조사에도 설문조사도 문제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평소에도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에 자주 가는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일요일 날 대형마트를 갈 수 있는 편의성을 아주 높이 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설문조사에서 골목상권 상인들이나 그리고 주민 또 대형마트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원천적으로 배제한 것은 이 설문조사 자체가 중립성을 잃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대구시는 대형마트 경영자 편을 들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같은 제도를 두고 어느 사안이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다양한 시각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통계라는 것은 어떤 조건에서 어떤 기준으로 작성되었는가가 수치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아주 상반된 두 가지 시각이 지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구시가 이 작성한 통계 같이 한번 얘기해보자고 시민단체가 정책 토론 한번 해보자 제안했다 하지요? 그렇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대구시의 발표가 서민경제의 현실을 왜곡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해서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실패의 확률이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대구시의 발표에 대해서 의문을 대구시가 제대로 해명을 해야 된다. 또 문제가 있다면 반론을 하라 이렇게 요구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구시 발표에 오류나 왜곡이 있다면 홍준표 시장이 직접 사과를 해야 되고 또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조사 그리고 평가,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라는 게 시민단체들의 주장입니다. 대구시와 이해 당사자 및 시민단체, 학계의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정책 토론을 제안을 했습니다. 네. 자, 오늘 뉴스 비하인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대구에서 일어났던 10월 항쟁 얘기입니다. 10월 항쟁 77주년 이야기인데요.
해방 다음 해지요. 1946년에 미 군정의 당시는 미 군정이었으니까요. 미 군정의 실정을 비판하면서 일어났던 항쟁인데 조정우 기자, 뭐 저를 비롯해서 이 아주 이쪽에 조예가 깊은 분들 아니면 좀 낯선 이야기 같은데요. 먼저 10월 항쟁이 뭔지 어떤 일이었는지 간단한 정리부터 먼저 해주시고 넘어갈까요? 네, 상당히 낯선 그 용어이기도 한데요.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는 많이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10월 항쟁은 1946년 10월 1일 미군정의 친일 관리 고용과 식량 공출 시행에 반발을 한 대구 시민들이 항의하면서 시위를 벌이고 여기에 그 경찰들이 총격을 가하면서 발생을 했는데요.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10월 항쟁은 대구를 넘어 경북으로 번졌고 그해 12월 중순에는 남한 전 지역으로 확산을 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미군정과 경찰은 계엄령을 선포해서 시위대를 무력으로 진압을 했는데요. 당시 이 과정에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10월 항쟁 가담자와 또 보도연맹원 그리고 예비 검속자들이 경산 코발트 광산이나 가창골, 칠곡 신동제 등에서 집단 학살을 당했는데요.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지난 2009년에 10월 항쟁이 공권력에 의한 희생이었다라는 진상규명 결과를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2010년에는 국가 책임을 인정한 뒤 정부의 사과와 유령 사업을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네. 예전에는 뭐 부마 사태라고 하던 거, 광주 사태 하던 것들이 다 이제 민주화 운동으로 다 명칭부터 다 복권이 됐는데 10월 항쟁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10월 폭동, 10월 사건 등으로 불렀는데 이태우 기자, 네. 대구시도 10월 항쟁 위령 사업 지원 여기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구시는 2016년에 관련 조례를 만들고 또 담당 부서를 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진화위가 그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그 유해 발굴, 위령탑 건립, 그리고 평화공원 조성 등 같은 일입니다. 실제로 대구시는 2020년 10월에 그 가창골이 있는 가창면 용계체육공원에 대구 10월 항쟁 위령탑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 유가족들의 간곡한 그 소망이나 또 부탁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3년 동안 제막식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이런 역사적으로 알려진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태우 기자, 위령탑 근처에서 이 유해가 발굴되지 않을까 해서 유해 발굴 사업을 진행했는데 큰 성과가 없었다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지난 5월 24일부터 3주 동안 1차 발굴 조사를 했는데요. 이 가창골 주변에서 워낙 많은 피해자가 났기 때문에 유가족들은 적어도 39 정도의 유해를 발굴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요. 실제로는 단 한 구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가족들은 이 1차 발굴 이후에도 계속되는 발굴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당국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77주년이 되는 올해 예년보다 더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고 있다는데 조정 기자 어떤 내용들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매년 10월 1일 날 10월 항쟁 유족회는 희생자 합동 유령제를 지냈는데요. 올해는 추석 연휴로 인해서 지난 6일 유령제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오후에는 시내 중심가에서 10월 항쟁 77주년 행사위원회가 대구 경북 시도민 대회를 열기도 했었는데요. 올해는 행사가 좀 다른 해보다는 풍족한 편입니다. 10월 항쟁을 기억하는 시민 모임은 지난 5일부터 31일까지 달서구 진천동 도나의 집에서 그해 10월 아버지를 만나러 갑니다를 주제로 이재갑 사진작가의 사진전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갑 작가는 20년 동안 경산 코발트 광산의 민간인 학살 그리고 10월 항쟁을 사진으로 기록을 해오고 있습니다. 대구 노동운동 역사 자료실 그리고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오는 21일 대구 노동자 역사 기행을 진행을 하는데요. 전평, 전태일, 전노엽을 주제로 진행을 합니다. 이날은 10월 항쟁 중심지인 옛 대구경찰서 앞에서 대한방직 청옥국민고등학교
경산 코발트 광산을 답사하는 행사를 진행을 합니다. 자, 오늘 뉴스 비하인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소식 준비한 두 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뉴스 비하인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9월 25일부터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거치 기간을 거친 건데요. 유예 기간을 거쳤는데도 시작부터 의료계 그리고 환자 단체 양측 모두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술실 CCTV 의무화 실효성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나눠주실 분 이상호 대구시의사회 부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는 많이 알고들 계신데 촬영에 있어서의 기준, 대상 그리고 촬영된 그 영상물의 보존, 그다음 관리 주체 등 관련 내용들을 자세히는 모르실 것 같아요. 이상호 부회장께서 설명을 좀 먼저 해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그 2021년 그 9월 24일이죠. 법안이 통과되고 2년간의 유예를 거쳐서 이제 9월 25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 2년간 아주 심각한 많은 토론들이 있었는데 기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법안이라서 지금 시행 규칙으로 나온 내용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잘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일단 기본적인 대상은 이제 수술실 CCTV 촬영의 대상이 되는 분은 그 수술실에서 일어나는 치료 행위에 전신 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시행되는 수술에 대해서 이제 CCTV 촬영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전신 마취를 해서 네.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일 때는 촬영을 할 수도 있다. 환자의 네. 요청에 의해서. 네네네. 네. 자, 그럼 세부적인 지침 한 번 더 살펴보죠. 촬영한 영상, 굉장히 민감한 영상인 것 같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환자가 수술하는 상황이라는 건 짐작을 해보면 굉장히 이 노출이 되거나 했을 때는 굉장히 민감한 영상인데 이 영상에 대한 열람, 보관 네. 어떻게 하시는지, 그다음에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환자가 영상에 대해서 어떤 권한이랄까요? 요청을 하면 자기 영상을 볼 수 있는 건지 어떻습니까? 그 이제 환자분이나 환자 보호자분이 수술실 CCTV에 대해서 촬영 요청을 하는 것과 촬영 열람을 하는 것이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촬영 요청은 이제 환자가 이제 촬영 요청을 하는 요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의료기관에서는 이제 특별한 이유 몇 가지 사유를 제외하고는 촬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촬영을 하는 것과 열람을 하는 것은 좀 다릅니다. 열람을 하는 경우는 환자 보호자분이 단순 목적으로 열람을 하고자 할 때는 그 정보 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수술실에 들어가 있는 의사나 의료진 모든 분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네. 그 외에 이제 열람을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범죄의 수사나 공소의 제기 등이나 경찰이나 이제 법원에서 재판 업무 수행하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열람을 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그 열람을 요청하고 그 중재원에서 열람을 할 경우에 열람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보존 주체도 분명히 정해져 있고 환자 개개인이 나도 한부 카피를 해서 갖고 가고 싶다, 복사본을 그렇게는- 달라, 그것도 안 된다는 네, 그건 거죠.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 영상이 녹화되어 있으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별일 없이 진행되는지 한번 보고 싶다. 안 된다는 거죠. 네네. 특별한 정확한 이유와 영상 열람의 목적이 밝혀지지 않는 한 그다음에 권한이 있는 주체가 아닌 한 영상은 아무나 볼 수가 없다. 네네. 네. 그럼 보안은 누가 합니까? 지금 보안 책임에 관해서는 병원의 의료기관의 장이 지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보안에 대한 세부 규칙들이 지금 시행 규칙에 들어 있긴 한데 사실 이
유출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보안을 아무리 잘 하더라도 해킹이라든지 아니면 인사사고가 생기면 유출이 될 수 있는 문제라서 굉장히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지금 저장되어 있는 장소가 어디죠? 이제 네트워크가 형성되지 않은 따로 독립된 서버에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정도의 장비는 다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네네네. 그런데 의료계는 처음부터 이 법안이 입안될 때부터 입법될 때부터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거에 굉장히 많은 반대를 해왔습니다. 네. 의료 현장에서 이 반대를 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이 수술실이란 건 모든 장비들이 그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 있는 장비들이고 수술실은 어떻게 보면 환자에게 위해를 가함으로써 환자에게 더 큰 이득을 주기 위한 어떻게 보면 신의 영역에 가장 가까이 다가와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 장소는 어떻게 보면 그 수술 집도의 고도의 집중력과 환자를 위한 신뢰가 없으면 올바르게 수술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은 곳인데 거기에 불신의 씨앗인 CCTV를 달아서 그런 문제를 유발하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제일 큰 거라고 보이십니다. CCTV가 있다는 녹화가 되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집도의의 집중을 흐리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네, 충분히 그렇습니다. 경험상 그렇습니까? 제 경험이라기보다는 아주 재미있는 논문이 있는데요. 그 집도의의 생일날 합병증 발생률이 높다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아주 사소한 심리적인 변화만으로도 이런 고도의 집중력이 요구되는 수술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CCTV라는 건 항상 CCTV가 촬영되고 있으면 보통 일반적으로 6개월이 지나면 CCTV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지금의 경우는 환자가 CCTV를 촬영을 요청하는 경우는 의사도 당연히 알게 되겠죠. 그러면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이 CCTV 촬영하는 목적 자체가 의료사고에 대한 원인을 밝히기 위한 건데 그런 걸 알고 있는 입장에서 아마도 모든 집도의는 수술하면서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게 수술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오늘 수술은 지금 녹화 중이라는 걸 알게 되면 그 이 녹화 사실의 인지 자체만으로도 수술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네네. 보는군요. 지금 이 법이 만들어졌을 때도 그렇지만 법을 입법하자고 한쪽에서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으니까 진행을 했지 않겠습니까? 네. 특히나 이 환자 단체들 쪽에서 이걸 강하게 밀어붙이고 뭐 그때 이 관련된 여러 가지 이 대립이 있을 때도 주장을 하고 이 법이 결국 입법이 됐던 이유는 이 법을 통해서 나름 환자들에게나 이 법을 통해 우리 사회에 이득이 있기 때문에 이 법이 그래도 진행되었을 것 같은데 그 이익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 이상호 부회장 말씀을 들어보면 환자한테도 결코 도움이 궁극적으로는 왜냐하면 의사 집도의의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수술의 질이 낮아지기 때문에 질이 낮아진 수술이 오히려 불가피하거나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의료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목적보다 훨씬 더 손해다 네. 환자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그런데 환자 단체들은 전혀 다른 이유로 오히려 의료법 개정안이 우리 요구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우려를 보이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영상을 보관하는 기간이 30일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의료 사고가 나면 실제로 이 필요한 영상이 정말 중요하게 긴급하게 필요해지는 시점은 30일 이후 같은데 30일 정도 보관하고 지나가 버리면 실제 의료 사고가 났을 때 이 영상물을 활용하고 기획됐던 이 의도됐던 이 법 입법 취지가 아무 소용이 없어진다. 그래서 최소한 60일이나 90일 이상으로 바꾸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의료 사고에 대한 원인 규명에 있어서 수술실 CCTV는 큰 도움이 되지는 않고요. 두 번째로 이제 보관의 일수의 문제인데 보관 일수는 제가 봐서 이제 보관을 오래 하면 할수록 해킹의 문제라든지 유출의 문제라든지 서버의 용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뭐 아마도 제가 봐서는 CCTV 촬영 요청하시는 분이 많지 않을 거라서 서버 자체가 용량의 문제가 생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30일이라는 기준과 60일, 90일의 기준은 보통 지금 우리 어린이집은 60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수술실은 30일로 잡은 이유가 우리 의학적인 통계를 낼 때
사망률과 합병증 발생률을 기준으로 할 때 수술하고 나서 30일 이내에 사망하신 경우는 수술 후 사망률로 잡고요. 30일이 넘어서 하면 합병증 발생으로 인해서 사망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이제 30일 기준으로 보고 환자분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요청을 하면 항상 연장 30일 간격으로 더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보존 기간에 대한 문제는 사실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네. 봅니다. 네. 뭐 일단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연장 신청을 할 수 네. 있기 때문에 그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네. 근데 왜 자꾸 이렇게 연장을 하고 싶어 하시죠? 그분들의 주장은 어떤 겁니까? 들어보셨죠? 네, 왜? 그 환자 단체 분들과 이 전체적인 시스템과의 문제는 제가 봐서는 이 환자 단체 분들에 계신 분들은 성향 자체가 이 몇몇 특수한 케이스의 이제 의료 사고에 관해서 그런 피해자분들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그런 증거 수집 여기에 사실은 더 중점적으로 집중을 하고 있어서 의료 시스템이라는 큰 현안에 가야 되는 방향성과는 거리가 조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제기하시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들이 같이 노력은 하겠지만 수술 CCTV 자체로서 그분들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네. 네. 물론 그분들이 그 주장을 하시는 것들은 기왕에 그분들이 당하셨던 어떤 의료 사고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게 기간이 늘어나면 환자에게 유리하다는 생각을 더 굳게 하셨을 가능성도 있지만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수술 시를 유지하고 하는 전체적인 의료 시스템을 볼 때는 굉장히 불필요하고 오히려 더 환자들에게도 이득이 안 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병원도 나름 법에서 무조건 해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수술실 CCTV 촬영 거부할 수 있는 면책 조항이라 할까요? 예외 조항. 네네. 6가지 정도를 마련했다고 하는데 어떤 네. 게 있습니까? 거기는 보통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 이제 응급 환자를 수술할 경우에는 CCTV 촬영에 대한 걸 이제 예외로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생명에 위협이 되거나 신체 기능의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아주 전문적인 고도의 난이도를 요하는 상급 종합병원 질병군에 해당하는 수술, 그다음에 이제 전공의의 수련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다음에 수술 직전에 갑자기 기술적으로 어려울 때 촬영을 요청하는 경우라든지, 천재지변, 여러 가지 해킹이라든지 이런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 촬영이 불가능한 경우에 이제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고는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촬영을 요청했을 때 이 진료 수술을 안 하고 싶어지는 집도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면 다른 의료기관으로 가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 게 과연 진료 거부에 해당되느냐라는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의 행정 해석에 정상적인 진료 행위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을 때는 다른 병원으로 전환한 것이 정당한 진료 거부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정상적인 진료 행위가 불가능하다는 개념이 모호한데 이 집도의 입장에서 이제 CCTV를 촬영해달라고 요청하는 것 자체가 집도에 나는 너무 부담이 돼서 수술하기에 부담스럽다라고 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법적인 판단은 없는데 집도 입장에서 이 긴장도가 굉장히 심해지면 수술을 잘 진행 못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라이브 서저리라고 해가지고 국제학회에서 직접 시연을 하는 경우에 평소보다 굉장히 우리 인텐션 트레마라고 해가지고 손을 진전을 뜨시거나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걸 감안해 보면 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적으로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네. 우리 이상호 부회장 말씀을 종합을 해보면 주관적으로 해석을 했을 경우에 응급 상황에서는 촬영 예외지요. 네네. 그다음에 갑자기 왔는데 준비 안 돼 있을 경우도 촬영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다음에 미리 평상시에 수술 예약을 할 때 저는 CCTV 촬영하고 싶습니다 하면 담당 집도의가 나는 그러면 손이 떨려서 수술이 안 될 것 같습니다 해도 네. 사실은 적극적으로 이 예외 조항을 해석하면 다 안 해도 된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환자 단체에서는
이게 너무 판단 기준이 주관적이지 않냐. 네네. 그리고 병원 측에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촬영 거부할 수 있어 보이는데 만약에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이렇게 다 해석을 해버리면 거의 촬영이 원한다 하더라도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은 전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도 하지 않는 수술실 CCTV 의무화법이거든요. 이 수술실에 CCTV 설치하는 자체가 법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라서 이게 이제 시행 규칙에서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는 네. 거고요. 이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 시민들 잘 아셔야 되는데 집도의만이 알 수 있는 수술의 판단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환자나 환자 보호자분이 예를 들어서 수술실 CCTV를 촬영해 주세요라고 하면 집도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분이 수술이 잘못됐을 때 소송을 하기 위해서 증거가 필요해서 내한테 그거를 촬영해달라고 요청하는구나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수술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선의 수술을 하는 방법과 고소를 안 당하는 수술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미국의 예를 들어 보면 미국은 변호사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고소 고발 의료 사고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직장암, 하부 직장암의 경우에 이 항문을 살리는 수술과 항문을 없애는 수술이 있습니다. 근데 항문을 없애는 수술은 굉장히 쉽습니다. 이 인공 항문을 내게 되면 합병증 발생률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항문을 살리는 수술을 하면 그 대장과 항문을 연결하는 자가 잘 터져요. 그러면 합병증이 발생한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 환자를 위해서는 항문을 살리는 게 훨씬 좋겠죠. 근데 우리나라의 저위 직장암 항문 살리는 확률과 미국의 확률이 우리나라가 한 3배 정도 높습니다. 훨씬 더 우리나라 수술이 최선의 의료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런 CCTV를 촬영해 주세요라는 요구를 받았을 때 그럼 수술 설명을 할 때 항문을 살리는 수술을 설명할까 인공 항문을 만드는 걸 설명할까 이 판단은 서전만이 할 수 있는 집도의만 할 수 있는 네. 근데 이거를 국민들은 이해를 못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법안 자체가 잘못된 법안이고 이 신뢰가 무너지는 법안은 우리 사회를 위해서 생기면 안 되는 법안입니다. 지금 굉장히 이 말씀 조심스럽게 하고 계신데 CCTV 촬영해 주세요라는 말이 의사들 집도의가 듣기에는 난 당신을 100% 신뢰하지 않는다는 말로도 들린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그랬을 때 수술에 임하는 의사의 기본적인 수술에 몰두하는 자세가 인간인 이상 달라질 수밖에 없다. 네, 네. 그래서 아주 안 좋은 법이다. 네. 의사로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수술마저도 주저하게 만드는. 네. 그래서 충분히 더 좋은 예우를 보일 수 있는 수술도 안전한 수술로 한 단계 내려서 그렇죠. 수술하게 만드는 법이다. 그러면 결국 환자들한테 손해다 이렇게 말씀을 네.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 법이니까요. 설치해라고 해서 했습니다. 했고 촬영 의무 거의 대부분 다 돼 있다지요. 대구 지역은. 네. 설치는 거의 다 돼 있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안 하면 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까? 촬영해달라고 했는데 네네. 아까 했던 예외 조항에 걸리지도 않는데 네. 촬영 안 하면 어떤 처벌 받습니까? 촬영을 요구했는데 촬영을 하지 않으면 벌금 500만 원을 일단 받게 됩니다. 네. 근데 촬영을 해서 보관하다가 해킹을 당하거나 유출을 당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네.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벌칙 조항 자체도 너무나 비합리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촬영을 그냥 벌금 500만 원 맞는 게 낫지. 유출되면 징역이 벌금이면 지금 안 그래도 면허 박탈법 때문에 금고형 이상이면 의사 면허가 날아가는데 그러니까 이런 처벌 조항부터 시작해서 처음부터 해서 끝까지 시행규칙까지 끝까지 제대로 이렇게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네. 이게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차라리 500만 원 내고 말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전에 500만 원도 안 내고 나는 수술 안 하겠습니다라는 말이 가장 현실적으로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네. 잠깐만 지금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케이스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는데 요구한 사례가 있습니까? 대구 지역에 얼마나 되고 또 실제로 녹화가 됐는지. 9월 25일 이후로 제가 다른 모든 대학병원 알아보진 않았고 오늘 경북대학병원
그 관계자와 통화를 해봤는데 9월 25일 이후로 CCTV를 요청하신 분이 한 분도 없다고 합니다. 환자로서도 아직까지 자기 그 가장 그 예민한 부분을 녹화시킨다는 것 자체를 정서적으로는 아직은 못 받아들이시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분들이 현명하셔서 제가 봐서는 이 법안은 사문화될 가능성이 많고 네. 아마 CCTV 촬영을 요청하시는 국민들이 거의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애초에 CCTV 설치가 이렇게 막 요구가 많아지고 법안까지 성안이 되고 법안이 통과된 데는 2016년에 성형수술 중 사망했던 권대희 씨 사건이 계기가 돼서 탄력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안 도입 취지를 설명할 때도 내용을 보면 심심치 않게 대리수술이 벌어지고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직원이 의사 가운을 입고 수술을 하는 장면, 그다음에 성추행이 수술실 내에서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다는 이런 내용들이 더 이렇게 증폭이 되어서 그런 것들이 다 모아져서 CCTV를 설치하는 것이 환자들의 훨씬 많은 복리와 환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게 설득이 있었기 때문에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단지 그 나중에 사후에 벌어지는 의료 사고 이외에 이 주장, 대리 수술, 성추행 부분 이런 것이 CCTV 도입으로 좀 줄거나 막아지지 않을까라는 이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그 수술실 CCTV로 의료 사고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있고요. 대리 수술을 예방하는 데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대리 수술이란 건 이 전체 수술 포션 중에서 아주 극히 일부인데 그 대리 수술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 의사협회 의사 입장에서는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습니다. 대리 수술을 하시는 분은 영구히 수술 의사 면허를 박탈하고 싶은데 지금 법상으로 그 면허 취소 이후에 다시 재청구를 어느 기간 일정 기간 이후에 재청구를 하게 되면 보건복지부에서 다시 재발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또 안 해주면 또 그 공무원들도 또 소송을 당합니다. 행정소송을 당하니까 아예 비행적이거나 우리 의사협회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런 대리수술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성추행은 조금 입장이 두 가지의 입장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정말 성추행 같은 경우는 당연히 지금 아청법에서 10년간 취업 금지도 돼 있고 의사 면허가 취소되는 건 당연하고 의사 면허를 다음 재취득을 못하게 금지를 시켜야 되는데 의료란 게 상당히 이런 성추행이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환자와 신체가 굉장히 밀접하게 닿을 수 있는 이런 애매한 분야도 좀 있어서 거기에 대한 명확한 판결이 났을 때 확실한 성추행범이라고 인정이 되면 저는 영구 면허를 박탈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때까지 역대의 이제 수술실에서는 사실 성추행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보통 지금 이번 CCTV에 빠져 있는 처치실이나 보통 이제 그런 쪽에서 생기는 경우가 있지 수술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간호사, 수술실 간호사, 마취과 선생님, 그다음에 마취과 간호사, 그다음에 집도의 여러 명 다 같이 있는 공간에서 성추행을 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한 일이에요. 네. 지금 그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은 강력한 처벌이 오히려 이런 일들이 벌어진 대리 수술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 막는 힘이 있지 CCTV 설치한다고 해서 그런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고 이렇게 구조적인 수술실의 구조적인 상황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 중에 의사 면허 재취득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의사 면허를 재발부할 때 재교부할 때 이 사람은 교부해도 되지 않느냐 일괄 발부가 아니고 심의위원회가 있지 네, 않습니까? 심의위원회 있습니다. 그 들어가 있는 분 의사분들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심의위원회에 있는 중에서 최근에는 이 재발급률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네. 근데 과거에는 이 굉장한 많이 또 압력이 들어오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발급해달라고. 그 대한의사협회에서 이런 경우에는 의사협회 내부 규정으로 절대 면허 재교부에 동의해서는 안 된다 이런 내규라도 만들어 두시면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의사협회에서 이제 전문가 평가단이나 이제 의료윤리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의사면허관리위원회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강력한 처벌을 하려고 지금 계속 노력 중에 있고 네. 그거를 이제 우리 정부 측에 우리 의사협회에서 자율 정화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권리를 달라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내부 윤리 규정이 세지면 네. 의사분들의 주장이 훨씬 더 목소리에 힘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이렇게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 CCTV 설치를 하게 되면 수술실 간호사라고 알고 있는데 PA 간호사 또 다른 분쟁 소지가 좀 있다는데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수술실에 있어서 지금 소위 이제 명확하진 않지만 필수 의료라고 이야기하는 외과나 흉부외과나 이런 이제 전공의 지원율이 낮은 과의 수술실은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인원이 없어서 네. 이제 수술을 같이 할 때 이제 전문 간호사 제도라든지 우리 이제 PA라 그래서 이제 피지컬 어시스턴트에서 수술을 보조해주는 인력들을 쓰긴 하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구에 있는 대학병원은 그 환자의 직접적인 이런 뭐 절개를 한다거나 이런 뭐 하는 정도까지는 하지 않고 이제 이 뭐 어느 정도 당기거나 하는 정도까지는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이제 좀 아주 대형 병원들은 전공의들이 많이 또 확보된 상태에서 괜찮은데 지역의 작은 병원들 이제 어떤 종병들 같은 경우는 전공의들이 없는 상황에서 그 교수님 혼자서 수술을 다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전문 간호사들이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을 때 CCTV 촬영이 되면 그게 이제 아직까지 법적으로 명확하게 이 전문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업무 범위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수술 도중에 어느 정도 선까지 했느냐에 따라서 위법성을 논의하게 될 수도 있어서 거기에 대한 이제 문제가 조금 제기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있는데 네. 네. 수술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피해 간호사가 어떤 처치를 하려고 하면 계속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잠깐만 그거 네가 하게 되면 네, 불법이야. 그러니까 다시 받아서 이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가능하겠느냐. 네네. 그다음에 수술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일을 가져올 것이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 문제라서 네. 참 이 촘촘하게 해결해야 될 일들이 많은 것 같은데 네. 법안이 조금 앞서 말씀하셨지만 좀 일반 내용 자체가 성기고 좀 촘촘하게 준비되지 못한 법안이고 무엇보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네네. 있는데 우리 CCTV를 수술실에 다른 거는 세계에서 한국밖에 없다. 네네. 그래서 처음 실시하고 있는 건데 네. 그래서 이런 점은 좀 꼭 좀 앞으로 바뀌어야 되고 시행을 한다면 앞으로 전체적인 어떤 의료 사고, 그다음에 대리 수술, 성추행 문제, 각종 의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점이 필요한지 부장님 말씀 듣고 오늘 뭐 토크에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정리를 좀 해주시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수술실에 CCTV를 단다는 것 자체가 우리 집도의와 환자의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형태입니다. 근데 특히나 이 제도 중에서 환자분이 CCTV를 요구하도록 되어 있던 말씀이시죠. 보통 이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그 주체가 요구하는 주체가 없이 그냥 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보내는 학부모가 우리 아이만 CCTV 촬영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 법안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환자분이 요청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일단 첫 번째 CCTV 수술실에 다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인 거고 그거를 환자분이 요청한다는 것은 환자분이 먼저 집도의와의 신뢰를 깨고 들어가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의 접근은 굉장히 우리 사회의 신뢰를 훼손하는 잘못된 접근이고 이 대리 수술을 하거나 성추행을 하는 의사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 의사는 직업 전문의로서 같은 의료인으로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영구 면허 취소를 시키는 방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의료법에 최근에 면허박탈법이라고 되어 있는 그 법은 너무 브로드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고 이상형을 받을 모든 의사들에 대해서 되어 있는데 저희들 주장은 뭐냐면 강력범죄자는 면허박탈, 그다음에 확실한 성추행이나 이런 대리수술하는 사람은 영구 면허박탈을 시켰으면 좋겠다. 강하게. 왜냐하면 이게 다시 공무원으로 재발급을 청구하고 이러면
그 하는 사람들도 결국 안 해주면 또 행정소송 당하고 굉장히 이제 골치 아픈 일 당하니까 이 서류 작업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런 분들은 강력한 처벌을 해서 우리 의료인으로서 같이 동참하고 싶지를 않습니다. 네. 네. 수술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는 의료법 개정안 이모저모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오늘 이상호 대구시의사회 부회장 모시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2일 코로나 종식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연구로 2명의 연구자가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로 발표되었습니다. 그런데 과학적 성과를 인정해주는 가장 권위 있는 노벨상 소식이 올해는 유난히 씁쓸함을 안겨주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국가연구개발 예산 효율화를 내걸고 내년 예산을 16.6%가량 삭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올해 하반기부터 대학 실험실의 젊은 연구자 2,800여 명이 인건비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후폭풍이 현실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하락이란 말이 있습니다. 원래 벽실을 뜻하는 전라도 방언입니다. 농민들에게 있어 벼종자는 생명과 같은 존재이고 그래서 농민은 굶어 죽어도 종자는 먹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당장 배가 고프다고 신하락을 까먹으면 그 집의 미래는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예산 삭감에는 비효율을 줄이자는 생각이 담겨 있겠지만 예산 삭감이란 외형적 현상만 놓고 보면 초, 중, 고 학생들에게 과학기술에 희망이 있다고 말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혹시 우리의 신하락을 까먹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이번 주 시사톡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